나와가지고 현실 정치에 막 써먹잖아요. 일본 공격하고 그 다음에 보수 세력 공격하고. 보수 세력 공격한 게 뭐겠어요? 무슨 뭐 친일 청산이 옛날에 안 됐다고 친일 청산 작업했잖아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유명사전 만들고, 또 정부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뭐 1000명을 선정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보수 세력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이 정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한 프로그램이죠. 주로 이제 그런 문제를 이승만 학당에서 다뤄왔고요. 역사 정치 중에, 역사 정치라 그러면 이제 역사를 정치에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좌익이 부한해서 대성공을 이뤘고, 국제 정치에도 써먹어요. 어디에? 일본을 공격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이 역사를 써먹어 왔습니다. 역사 정치의 국외편이죠. 국내편은 주로 무슨 뭐 4.3 사건, 4.3 폭동이라 그러면 큰일 나죠. 4.3 폭동이라 그러면. 또 여순 반란이라고 옛날에 요새 또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그래요. 여수 순천 11.9 사건. 그래서 분명히 좌익이 폭동을 일으키고 좌익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건데 뭐라고 부릅니까? 국가폭력이라고 해요. 국가폭력.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이다. 국가가 왜 폭력을 썼겠어요? 4.3 사건하고 그 여순 반란 때 좌익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국가가 폭력을 써서 진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폭력인데 그거를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 희생. 그러니까 앞에 좌익이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킨 부분은 싹 지우고 둔갑을 시키는 거죠. 둔갑을, 사건을. 어쨌든 이런 게 좌익의 역사 정치를 해온 거고, 거기서 사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보수 우파가 몰리고 좌익이 득세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과거사 문제와 한일 관계 이렇게 이걸 좀 따져볼 겁니다. 요거가. 예. 시간은 뭐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려고 빨리 1시간 하고 뭐 이렇게 좀 토론 질문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늘어지잖아요. 늘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한 3파트 정도인데 요 파트가 좀 비중이 크겠죠. 아무래도 크고 이렇게. 하나는 이제 한일 과거사 문제라는 게 어떻게 지나왔나 경과인데, 한일 과거사 문제가 어떻게 제기됐나? 이거 누가 제기했겠어요? 일본? 우리나라가 제기했겠죠? 일본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제기됐나? 근데 과거사 문제라는 게 그래 진짜 따져보면 뭐냐? 그 실체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파탄 위기에 들어갔다가 가까스로 이제 현재는 봉합이 된 상태고, 이재명 정부가 올해 등장을 해가지고 대일 정책을 지금 어쨌든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어떻게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는, 앞으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나 하는 거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일 과거사 문제의 경과인데, 자, 생각해보면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를 했잖아요. 바로 옆 나라를 식민 통치한 경우가 또 어디가 있나요? 근대 제국주의 국가, 제국주의 시대에는 없죠? 거의.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전쟁은 하지만 전쟁에서 막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기도 하지만 뭐 식민 통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어쨌든 한국 사람으로서는 자존심이 되게 상하는 일이고, 또 구박도 많이 받았어요. 무시당하고. 지금은 일본 사람들 일본 여행 가보면 되게 사람들이 겸손하고 점잖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선인이 일본에 가서는 대접을 특별히 무시당하고 그러지 않는데, 여기에 나온 일본인 관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무시, 멸시 이런 걸 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식민 통치에 따른 스트레스죠. 어쨌든 불행한 사건이고, 근데 수십 년 동안 여기 살다가 일본이 지배를 하다가 갑자기 툭 끊긴 거잖아요. 그냥 그러고 떠났어요. 그냥 쫓겨났어요. 거의 몸만 나가듯이 나갔고, 그럼 한일 간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뭐 일본 사람들 중에는 재산을 놓고 나갔고, 또 한국 사람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일본 은행에 재산 예금을 해뒀는데 그 예금을 못 찾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과거사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동안 국교가 없었잖아요. 국교가 없다가 또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는데, 강경한 거의 이유는 일본을 경계를 했어요. 일본이 재침략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 우리가 또 지배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데서 우려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을 끌었죠. 10년 넘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도 한 10년 가까이 끌었죠. 52년부터 해서 8년. 그러다가 65년에야 이제 국교 정상화가 됐는데, 이때 국교 정상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옛날에 뭐 좀 서로 안 좋은 일, 복잡한 일, 뭐 서로 따질 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정리하자. 정리하고 이제 없었던 일로 하기 위해서 뭔가 주고받을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사과를 한다든가, 예? 돈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과거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끝. 과거사 문제는 이제 끝. 이제 그리고 새 출발.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외교할 때 과거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네 6.25 때 왜 압록강 넘어서 우리나라 쳐들어왔냐, 어? 왜 밀고 내려왔냐,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못 하죠. 무서워서 못 하죠. 그다음에 북한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뭐. 너네 6.25 때 왜 침략했어? 너네 왜 아웅산 테러 왜 했어? 뭐 했어? 뭐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미국하고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에 대해서 이제 좌파들이 시비 걸어서 성공한 게 뭐 노근리 사건 이런 거죠. 노근리에서 민간인 피난민들을 폭격했다. 뭐 그거 가지고. 외교라는 거는 다 과거의 일을 갖고 외교하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없고 다 앞으로 현재의 일, 현재 생긴 일, 앞으로 생긴 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생길 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국교 정상화도 시간이 지나서 됐죠. 65년인데, 이때만 해도 이제 다 이제 새 출발했으니까 옛날 문제를 거론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옛날 문제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가? 한국이요. 한국 측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청산되어야 했으나 청산되지 않은 과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 들어보면은 맞아.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청산이 안 된대.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과의 과거사라는 게 청산이 됐습니까? 전혀 청산 안 됐잖아요. 중국하고는 마찬가지로. 중국 청나라 때 뭡니까 그러니까 여자들 잡아갔잖아요. 10만 명인가 병자호란 때. 예? 그래갖고 후첩을 삼고 예? 첩을 삼았어요. 그 병사 장교 이런 사람들이. 또 국사학자가 그런다. 그걸 본처가 시기해가지고 그 조선 여인한테 끓는 물을 끼얹은 사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그거 따져야지 그러면. 중국한테. 네? 너네 조선 청나라가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사라는 게 사실 청산될 수가 없는 거다. 이거 어떻게 청산하겠어요? 그냥, 묻고 지나가는 건데, 이거를 이제 들고 청산되지 않은 역사다. 이러면서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호응을 했고, 방위감정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호응을 하고.
그럼 일본이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응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한일 간의 외교 문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받아줘야 외교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한국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우리가 중국한테 너네 중국 옛날에 왜 우리 쳐들어갔냐. 우리나라 휴전협상 할 때도요. 휴전협정이 사실상 체결이 됐어요. 휴전협정에 다 포로 교환도 다 이루어졌어요. 포로 교환도 방공포로 우리나라 석방했죠. 그럼 방공포로 빼고 중국군 포로, 북한군 포로 돌려보내고 또 북한에서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중국이 보복을 해요. 뭐냐면 이제 방공포로 석방한 거에 대해서 철원 금성 지역에서 엄청나게 또 한번 공격을 했어요. 이미 포로 교환까지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하니까 국군 5,000명이 포로가 됐어요. 뭐 죽은 사람도 있겠죠. 많이 죽었어요. 5,000명이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국군 포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네? 그분들 지금 다 거의 다 돌아가셨겠죠. 예전에 조창호 소위 뭐 이런 분 있었죠. 돌아온 사람들 탈주해가지고. 어쨌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너네 왜 휴전 포로 교환까지 끝났는데 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5,000명이나 잡아갔냐. 이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저는 과거사라는 건 원래 청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 아주 그 독한 사람들이어서 특히 좌익들 아주 독한 인간들이어서 이걸 집요하게 이 문제를 물고 들어지고 막 선전하고 이러면서 국민들도 아 맞아 일본하고 이 문제 해결해야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청구권협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 때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뭐 서로 국교를 맺는다 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기본조약이 있고 뭐 청구권협정이 있고 어업협정이 있고 뭐 문화재 반환 협정이 있고 또 제일교포의 제일한국인이죠. 제일교포의 지휘협정이 있고 이렇게 부속협정이 4개인가 있는데 그 청구권협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부터 양국 간의 과거사 관련 청구권은 최종 소멸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협상을 하면서 전화를 못 받습니다. 까먹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과거사 관련 협상을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서로 협의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또 당시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 그러면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됐지만은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혀 논의가 안 됐어요. 청산할 문제들을 다 논의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 논의한 문제조차도 사실 완전하게 타결을 짓기도 어렵고 하지만 양국 간 과거사 관련 청구권은 일체의 청구권이 소멸한다. 국가와 국가가 국민과 국민 간 나도 일본 사람한테 돈 받을 거 있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그냥 끝났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청구협정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협정을 처음에 타결 지고 한 예를 들어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이럴 때까지는 아직 그 얼마 안 됐잖아요. 65년부터 한 20년, 85년이면 20년이죠. 그때 전두환 집권기인데 그때까지는 뭐 청구권협정 그대로 유효한데 그 뒤에 90년대 와서 이제 막 뒤집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에는 운동단체가 제기하고 운동단체가 집요하게 그걸 제기하니까 정부가 그걸 또 받아들여서 일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가 제기되는데 원폭 피해자 문제, 뭐 사리 교포 문제, 또 독도 문제, 뭐 위안부 문제, 노무동원 문제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리 교포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옛날에 여기가 일본이었죠. 남사할린이 일본이었는데 이제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소련군이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꼼짝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편지는 중간에 보낼 수 있었는데 나올 수 있게 된 거는 92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45년에 막혀가지고. 어쨌든 사회교포를 어떻게 할 거냐. 일본도 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문제는 사실 그렇게 깊게 논의되지도 않았어요. 독도 문제는 사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데 시도적으로 점령하고 있어서 우리 거 하면 그만이에요. 그만인데 일본이 이제 자꾸 외교 문서에 자기네 외교 문서에 교과서에 쓰잖아요. 이게 독도가 자기네 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쓴다고요. 쓰고 우리나라한테 아마 그걸 가지고 회담을 하자거나 뭐 교섭하자거나 한 적도 없는데 일본이 그렇게 써놓으면은 막 그 우리가 찾아서 읽으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흥분해가지고 독도가 왜 너네 땅이냐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스스로 분쟁지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스스로. 그냥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 건데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가서 이제 위안부 문제, 특히 노무동원 문제, 이게 이제 제기가 됐다 하는 거죠. 자, 위안부 문제는 뭐냐? 일본군 위안부 여성의 피해 문제.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45년간 거론이 안 됐어요. 물론 예전에도 일부 거론이 됐는데 그거는 그냥 뭐랄까 우선 용어부터가 정신대로 잘못 파악을 했고 위안부 피해 여성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여성들이 끌려가서 뭐 성적으로 뭐 그러니까 일본군의 뭐 놀이개가 됐다 뭐 그냥 그런 정도. 그렇다고 일본을 뭐 공격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세번국 45년간 거론되지 않다가 91년에 정대협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걸 제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전 빌드업이라 그래서 80년대부터 뭐가 있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 이 일본이 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고도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뭐 차관도 받아오고 뭐 기술 제공받고 이러다가 일본인 관광객들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게 70년대인데 그럼 일본인 관광객들이 와서 뭐하고 가냐? 기생관광하고 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와가지고 싼 값에 요정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거기 가서 이제 술 먹고 여자랑 하룻밤 지내고 그러고 돌아가고 기생관광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들이 수지가 맞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공창제, 그 창기업이 합법화된 사회는 아닌데 분명히 옛날에 창조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역마다 역 근처마다 다 있었고. 근데 그런 데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고수익이에요.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버는 게. 그래서 당사자들은 좋다고 하는데 그 기독교 교회 계통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그 우리나라의 종교를 또 유린할 수가 있느냐 뭐 막 이러면서 기생관광 비판운동을 70년대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80년대에 특히 이제 활발하게 그걸 했습니다. 거기에 이화여대 교수, 윤종호, 이효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세를 한 건데 그 사람들도 시작할 때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거로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80년대에 기생관광 비판운동 이런 거 하다가 그 사람들이 정보를 잘못 입력받았어요. 뭐 여성들을 끌고 가서는 뭐 오지 있잖아요. 뭐 사할리님이 홋카이도는 이런 데서 그 위안부로 그때는 정신대라 그래. 정신대로 부려먹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자기네들이 끝나니까 학살해 죽였다. 또 버리고 왔다. 죽이거나 버리고 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입력이 된 거예요. 입력이 돼서 이 문제를 뭐 막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91년에. 근데 91년 여름에 8.15를 앞두고 하루 전에 이제 위안부 증언을 했어요. 내가 위안부였다 하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을 거뒀어요. 뭐 신문에 이만하게 써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5년이 지나니까 이 위안부가 뭐였지? 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 거의 다 죽었어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죽었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런 거다라고 적당히 써갖고 막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막 흥분하고 화내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위안부 증언이 일대 흥행을
흥행에 성공을 했고 여기에 이제 일본의 좌익학자들이 있는데 일본의 공산당이 힘을 못 썼거든요. 공산당이 이제 힘을 못 쓰다가 이게 힘을 좀 쓸 수 있는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과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끊을 수 있느냐,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느냐 해서 그쪽에서 테마로 삼은 게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공산당원들 이런 사람들, 공산당계의 지식인 이런 학자 이런 사람들이 강제연행 성노예설이라는 걸 좀 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이 강제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성노예라는 건 뭐예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거죠. 어? 우리가 옛날에 소 일을 시키면은 소한테 물론 소도 쉬게 하겠죠. 밤에는 쉬게 하고 이러지만 소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요? 또는 소가 일했다고 해서 무슨 보수를 주나요? 아니잖아요. 먹여만 죽어라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성노예다. 이런 얘기를 이걸 이제 퍼뜨렸습니다. 이걸 또 유엔에서까지 유엔의 무슨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이런 데가 문제를 제기해서 그 조사관이 조사를 나와요. 근데 이 조사관이 언어도 안 통하지 이런 상태에서 몇 개의 문헌만 어떤 특정 사람하고 컨택을 해서 인터뷰해가지고는 영어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게 유엔의 보고서 해가지고 아주 권위 있는 이제 보고서가 됐고 이걸로 이제 일본 정부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이거 복잡한 이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니까 일본이 성인 조치를 해라. 그때 이제 이랬고 김영삼 정부 때인데 그래서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하고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고노다마라고 93년도에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위로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뭐 일본 정부의 돈이 아닌 뭐 국민의 성금을 모은 거다. 근데 사실은 일본 정부의 공적 자금이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그걸 또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받아서 이제 됐다 이러면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대협이 그걸 거부하고 수요 집회는 물론 91년 12월인가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죠. 수요 집회를 계속하고 유엔, 미국 의회 뭐 이런 거에 계속 선전 활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놓은 게 위안부 문제고 노무동원 문제는 소위 징용공 문제인데 제가 징용공이라고 할 때 따옴표를 한 거는 징용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 간 노무자의 극히 일부예요. 징용은 강제로 간 겁니다. 자, 군대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자 중에? 좋아서 가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제가 군대 갈 그때는 아주 좋은 시절이어가지고 육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6개월 장교 해가지고 석사를 마치면 인문계도 6개월 동안 가서 훈련만 받고 끝이에요. 그 뒤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제도냐 이래서 이제 없어졌는데 저희 때는 아주 그냥 헐렁헐렁하게 그래서요.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자, 군대는 강제로 때가 되면은 나오잖아요. 영장이 나오면 가야 돼요. 그쵸? 네. 징용이 그런 거예요. 징용은 어떤 사업장에 가서 징이라는 게 국가가 뭔가 강제로 이렇게 뭘 걷어가는 거. 세금 징수 그러잖아요. 징수. 병사 징집, 징용. 용은 이제 뭐 고용한다. 네? 고용된다. 일한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징용공인데 이거는 일본에 노동하러 간 사람 중에 사실은 극히 일부예요. 1944년 9월부터 시행이 됐고 한 45년 3월까지 좀 하다가 말았어요. 한 10만 명이 안 돼요. 뭐 10만 명도 많은 수라고 하면 할 수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뭐 모집, 뭐 관할선 이런 걸 모집해서 간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그냥 일하러 간 사람 많아요. 39년부터는 일본에 엄청나게 많이 일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병사로 계속 차출을 해가니까. 그런데 뭔가 강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징용공이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징용당했대. 근데 사실은 이 극히 일부만 징용을 당한 거고요. 어쨌든 강제동원이 핵심입니다. 강제동원 됐으니까 가서 편하게 조금만 일하고 좋은 대우를 받지는 않았겠죠. 강제로 동원했다면.
당연히 혹사당했을 거예요. 강제 동원됐다면 혹사당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노무자의 피해 문제인데 이걸 일본에 있는 학자인데 일본의 그 조선대학이라고 조촌연계대학에 있던 학자가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연행이라는 게 뭐예요? 연행. 그야말로 팔짱 딱 끼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경찰이나 뭐 관원이. 뭐 이런 책을 냈어요. 65년에. 그럼 요 전에 준비를 막 해서 막 낸 거겠죠. 왜 이 책 왜 냈겠어요? 한일협정이 이루어질 때인데 한일협정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예? 뭐 이런 강제연행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마찰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를 일찍부터 터뜨리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이 책을 냈는데 이때부터 뭔가 일본의 일제 말기에 일본의 탄광으로 간 사람들은 강제연행 이런 이미지가 이런 학설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도 아주 큰 일을 하고 간 거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고 간 거예요. 이후에 제가 80년대에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 경제학과에서 경제사를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국사학과랑 교류를 했어요. 국사학과 사람들이 우리 쪽 와서 수업 듣고 뭐 저도 국사학과 쪽 가서 대학원 때는 안 들었구나. 학부 때는 가서 수업도 듣고 뭐 이랬는데 그때부터 막 80년대 노무자 강제연행 뭐 노동 식민지 노동 문제 뭐 이런 거를 막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강제 동원 이런 연구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연구는 이 노동 문제에서의 연구는 강제 동원, 정책 동원, 정책 동원에서의 강제성 뭐 이런 연구입니다. 어쨌든 강제로 끌려갔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배상 요구가 생기죠. 강제로 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배상해라. 위자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자료 문제를 소송으로 제기를 한 게 90년대부터 역시 제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물론 그러니까 국교 성사가 되고 나서 65년 이후 뭐 70년대 이때까지도 일본에 대해서 이런 문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사할린 문제는 제기됐어요. 사할린 교포 어떡할 거냐. 어쩌다가 편지가 와요. 그럼 막 애 끓는 뭐 있잖아요. 왜 고향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노무동원 문제도 노무동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는데 이것도 역시 90년대쯤 와가지고 이 사람들도 노인이 됐죠. 노인이 된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소송.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정부에 소송을 냈는데 일본 정부는 아니 뭐 청구권 협정에서 다 해결됐는데 이건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노무동원 문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양대 과거사 문제의 실체를 좀 살펴볼 건데 이건 모두 과장되거나 또는 날조된, 지어낸 겁니다. 허위의 피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밝힌 게 2019년에 이영훈 교수가 이 학당의 주인인 이영훈 교수가 이제 그 후배들을 데리고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내면서 여기서 위안부 문제, 노무동원 문제, 뭐 청구권 협정, 뭐 여러 가지 독도 문제 뭐 다 다뤘죠. 이 책 국내에서 상당히 히트를 쳤습니다. 11만 부인가 이렇게 팔렸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보다 일본에서 더 많이 팔리고 그래서 그 돈으로 사실 학당 지금까지 이렇게 이 큰 강의실을 유지하고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 이사거든요, 저희. 그래서 이 학당을 쓰는 마지막 수강생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번 돈으로 학당 운영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제가 쓴 건데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해서 이 제목은 뻔땄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의 실체를 밝힌다, 일본 내막기 이런 그게 제목이 이거 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의 내막을 밝힌다 해서 일본군 위안부 인사이드 아웃 이건 2023년에 냈어요. 2023년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책을 냈으면
뭐 이런 친일파가 다 있냐. 위안부의 뭐 피해를 부정하니 뭐 이런 역사 부정론자 저 처벌해라 뭐 이럴 텐데 그러면 오히려 책이 팔리니까 어?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신변의 위협을 좀 느껴야 되는데 전혀 신변의 위협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많이 다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십만 명이 끌려갔다 그래요. 수십만 명.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조선인 여성이 한 20만 명이 끌려갔다 그러는데 그러면 위안부를 경험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 그 세대가 엄청나게 몇 년, 어떤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 37년부터 45년까지. 그럼 일본군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군은 전투 안 하고 허구한 날 위안소만 들어간 날날 해야 돼요. 어? 매일같이 위안소를 드나들어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실제로 일본군의 그 병영일지가 있어요. 진중일지라고 해서 진중일기, 진중일지라 해서 부대가 뭐 했다 이거 다 기록해 놓은 문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진 데도 있겠죠. 근데 부대가 전투하다가 막 풍비박산이 나면은 버마전선에서 그랬는데 풍비박산이 나면은 다 부대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러면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겨우 살아남고 뭐 이러면은 저런 자료가 안 남아 있는데 뭐 중국 전선에서 대치를 하고 있었다. 어? 이러다가 뭐 철수를 하게 된. 어? 네, 또 다른 전선에 있다가 철수를 했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 부대 그 진중일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길 보면 대개 휴가를 이렇게 외출하는 휴가를 그렇게 자주 주질 않아요. 한 달에 한 2, 3일 줘요.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토요일 휴일이잖아요. 일주일에 8일이 한 달에 8일이 휴일인데 당신 한 2, 3일 정도 평균에서 보면 2, 3일 정도 휴일을 줘요. 그러면 휴일 때 나가서 위안소 가고 어디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만 명, 4만 명 뭐 그 정도고 조선인 경우는 그 중에서 한 20%? 그래서 한 7천 명, 8천 명 경험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소녀? 소녀는 법적으로 안 돼요. 못 가게 돼 있어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호적 등본이 있어야 되고 17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위안부 소녀상 그러면은 위안부 소녀상 뒤에 있잖아요. 여기는 막 14살 뭐 이러는데 이거 조각가가 자기 딸을 모델로 해갖고 한 거라고 그런 거 아니야? 예? 근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 조각가 부부가. 이것도 무슨 독점권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창작권이 있어가지고 어느 학교에서 다른 사람이 이걸 비슷하게 만들었더니 그걸 소송을 걸어가지고 설치를 못하게 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하나에 3천만 원이래요. 이거 하면서 3천만 원씩 받는데 자기 딸을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위안부는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제동원, 강제연행? 이것도 아니에요. 강제동원, 강제연행? 그럼 어쨌든 관원이 잡아가야 되는데, 그냥 업자가 모집을 한 거예요. 하도 가난해서, 그냥 좋은 돈벌이 자리가 있다 그러면 다 딸을 넘겨줍니다. 옛날에 신고 보냈잖아요. 옛날이라는 게 60년대까지도 신고 보냈어요. 70년대에도 있었나? 70년대는 여공으로 보내고, 60년대는 서울에 잘 사는 집도 아니에요. 뭐 사모님 있는 집이 아니라 그냥 보통 집인데 시골에서 입 하나 덜려고 딸을 보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자기 딸을 보낼 수 있어요. 거기 남의 집에? 불안해서 어떻게 보냅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어떻게 되겠지? 입 하나 덜고 일제시대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더 못 살았을 테니까. 강제연행 안 해도 얼마든지 모집을 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뭐 돈벌이 하는 데가 있다 이러면은 쉽게 여자들을 모읍니다. 성노예가 아니고 학살 당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실이라면 제가 피 꺼서 그랬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소녀상 그래서 이게 베를린에 있다가 철거된 거고. 이게 뭐 미국에 처음으로 설치된 미국 소도시 어디 이상한데
조그만 도시에 설치된 거고, 이게 이제 뭐, 예, 여기저기. 우리나라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150몇 개 있어요. 구마다 한두 개씩 꼭 있고, 서울 같으면은 구마다 거의 다 있고. 우리나라가 원래 동상이 인색한 나라입니다. 박정희 때는 동상을 많이 세웠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실 동상, 왜냐하면 동상을 세우려고 하면 저 사람 왜 세우느냐 이렇게 자꾸 시비가 붙으니까 안 세워요. 안 세우는데 뭐 자랑할 일이라고. 이거는 전국에 150몇 군데가 있어요. 이게 강제연행 이미지죠. 이게 97년에 나온 거예요. 97년에 나온, 그러니까 이 소설은 82년인가 나왔는데 이 소설 자체는, 그런데 이 소설에는 강제로 끌려가는데 이거 전혀 없어요. 없는데 97년 판에서 이게 출판사가 잘 팔리니까 출판사를 바꿔가면서 막 책이 계속 나오는데 97년에 나온 책의 뒷표지에 이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뒤에.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소녀는 처음에는 돌아갔겠죠. 어? 부모를. 왜 나를 안 구해주냐고. 강제연행 이미지죠. 그러니까 지어낸 이미지예요. 97년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뭐 귀향, 눈길, 뭐 2016년, 17년. 그러니까 이게 역사 정치죠. 역사 정치. 역사를 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정치에 써먹는 건데, 귀향은 귀신의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돌아간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나? 그러니까 귀신의 고향인데, 이 두 소녀가 친구인데 이 중에 한 명이 위안부로 갔다가 학살당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영혼이 뭐 살아오는 게 아니라 영혼이 뭐라지 뭡니까? 뭐 원한에 차서 구천을 떠돌고 있다가 나중에 위안을 얻고 이제 뭐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영화 귀향을 보면 제가 저거 눈길이라는 건 안 보고 귀향을 봤는데 황당해요.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여자들을 모아놓고 막 총으로 쏴서 죽어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게 일본 텅충이라고 윈난성인데 버마 위쪽 중국의 윈난성 있죠. 윈난성의 한 참호인데 중국군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군이 일본 위안부 시신이라고 하면서 이게 정진성이라고 이 위안부 문제한 서울대 사회학과의 그 교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학살 영상을 발견했다고 막 2018년도에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국제학술회의 해가면서 이게 연구 용역을 몇억 원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2018년도에. 근데 볼까요 한번? 소리는 없어요. 소리는.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이 사람이? 네? 일본군 군복이나 뭐 이런 게 좋으니까 가져갈 거 없나 해갖고 이 사람들 왜 옷을 벗고 있어요? 위안부예요, 이 사람들이? 위안부는 밖에서도 이렇게 옷을 벗고 있나요? 다 벗겨간 거예요. 뭐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 치열한 전투에서 폭탄을 맞고 총을 맞고 이러면 엉망이 됐으니까 가져갈 게 없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땅 서로 어차피 이제 졌어요. 지니까 집단 자결을 했거든요. 옷도 몸도 그러니까 옷이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옷을 다 벗겨간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체격들이 보면 우람해요. 무슨 잠시 위안부가 저렇게 체격이 커요. 그리고 남자세 남자잖아요. 이거를 위안부 학살 영상을 찾았다고 막 국제학술회의니 하면서 발표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저도 저거 심하다 위안부 문제 뭐 이랬지만은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보진 않았었는데 반일 종족주의 내고 이러면서 보니까 엄청난 일을 했더라고요. 자, 일본군은 위안소 업주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업주한테 위안소 만들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위안소를 만들면 감독을 해요. 잘 어떻게 하는지. 그럼 위안소 업주가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돈을 주고 데려가는 겁니다. 부모가 승낙하는 거죠. 부모한테 승낙받아서 데려가는 건데
자, 지금 같으면은 부모가 누가 업주가 와서 돈 준다고 해서 딸 안겨주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죠, 부모가. 어? 이때는 처벌 안 받아요. 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호주제인데, 가부장제 호주제인데, 호주가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법은 그랬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전반적인 여성 인권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국내에 막 그 한여, 식모, 또는 뭐 국내도 창기가 있잖아요. 창기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17세 이상이어야 돼. 만 17세 이상. 그래서 이 일본군이 관여한 거 합법적이에요. 당시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오히려 국내에서는 이 국내 공창대하에서는 이 공창에 포주가 있는데 포주를 일본군 대신 누가 감독을 하겠어요? 국내에서는 당시 공창제가 있었는데 경찰이 감독을 해요. 경찰한테 가서 신고해요. 신고. 근데 경찰이 감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밀하게 감독을 합니다. 그럴까라는 얘기에서 일본군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군 병사를 위안을 하라고 위안소를 뒀는데 만약 업주가 막 위안소 여성을 막 돈 벌라고 막 학대를 하고 때렸어. 멍이 시퍼렇게 들고 그러면 병사들이 가서 위안을 받을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가 위안을 해주고 싶지. 그러니까 때리거나 이런 것도 못하게 다 관리를 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막 고리대에 붙여갖고 막 빚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게 빌려줄 수는 있는, 업주가 여성한테 돈을 빌려줄 수는 있는데 이자는 무이자예요. 무이자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차하면 여성을 불러다가 얘기하기도 하고. 자, 이런 것이 위안소의 실태였다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역시 반일 종족주의에서 징용군 문제 다루는데 강제동원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징용이라는 것은 44년 9월부터 한 거고 강제동원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나머지는 강제동원이라고 할 수가 없다. 사실상. 임금 착취? 돈을 다 받았어요. 돈을 받아서 어떤 것도 있냐면은 일본 기업이 일제 말에 어쨌든 갑자기 항복을 했잖아요. 갑자기 항복을 하면서 공장도 스톱이 되고 탄광도 스톱이 되고 작업이 스톱이 되고 그러면 해방됐다는데 하면서 조선인이 안 나와요.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가 저금해도 어떤 거 또는 급여 밀린 게 급여가 이번 달치 급여가 있는데 이 급여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불금 공탁 보고서 이런 거를 회사마다 다 작성을 하게 했어요. 일본 정부가 아무리 패전했으니까 일본 정부도 내모나라 하는 게 아니라 각 기업에게 노무자들에 대해서 미불금이 있으면은 미불금의 보고서를 써라. 그러니까 기록을 해둬라.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미불금 공탁 보고서 뭐 이런 거 공탁이 아니라 공탁은 나중에 법원에 내는 거고 미불금 목록을 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뭐 미불금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저금해놨는데 못 찾고 그냥 돌아간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또는 거의 다 찾아갔어. 또는 저금도 별로 평소에 안 했어. 이런 사람도 있고. 임금 착취라는 거, 글쎄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임금 기업, 그러니까 자본 임노동관계면 착취다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임금을 안 줬다? 안 줬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아 혹사 사고로 많이 죽었다? 탄거 같은 데서는 많이 죽습니다. 근데 꼭 조선인이어서만 죽는 건 아니고요. 자, 이게 대표적인 역사 날조인데 이 용산역 앞에 있는 직영공산이에요. 용산역 앞에. 빛 좀 발라가지고 저 갈비뼈가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여기가 쑥 들어갔어요. 배가. 이건 실제 사진을 찍은 거고 요거는 교과서에 실린 사진인데 이게 이제 일본인 우리나라에 염전노예 있잖아요. 저기 신안군 이런 데 가면 약간 지능이 약간 낮은 사람들을 속여서 데려가 가지고는 못 나가게 하고 일하는 뭐 멍텅구리 새우잡이배 이런 것도 있죠. 멍텅구리 배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동력선이라 떠 있어요 그냥 바다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손주가 와야만 이렇게 뭐. 그 탈출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일하는. 그래서 뭐 십몇 년을 일했다 이런 사람도 나왔는데 일본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1920년대인가 30년대에 홋카이도에 그 무슨 토건 현장이었던가 거기서 찍힌 사진이 있는데 거기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삐쩍 마른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여기저기 탄광에 갔던 사람들인데 경북 영양대라고 돼 있는데 뭐냐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데려가면 오히려 불편하겠죠. 사람 뭐 뽑아갈 때 한쪽에서 왕창 뽑아가면 더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에 가가지고 거기서 많이 뽑아가요. 한 작업반을 이루는데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데려간 거고 또 이 사람들은 서로 간에 아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알지 않아도 같은 영양의 뭐 건너 저쪽 마을 사람 뭐 같은 면은 아니고 다른 면 사람 서로 이렇게 유대감 같은 게 있으니까 오히려 공장에서 이제 탄광 이런 데서 오히려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다 해서 저런 그 한 지역 사람들을 데려가는 그런 데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어려 보이긴 해요.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좀 어려 보여요. 여기 10대 말? 한 20대? 이 앞에는 이제 뭐 탄광의 관리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그래도 뭐 물론 애를 끌고 온 것 같은 어린아이를 끌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자, 홋카이도 가모이 탄광 해방이 되고 나서 헤어지기 전에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상태가 나빠 보이진 않죠. 그러면 뭐, 그래, 안 나빠 보이면 뭐, 네가 가서 뭐 이래봐라. 그렇게 또 얘기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럴 일은 물론 아니죠. 요거는 이제 댐 건설공사, 41년도에.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이제 다 양복 입고 나왔어요. 뭐 양복 비슷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건 현장에서 일하는 노가다들이죠. 노가다들인데, 사진 찍는다고 어쨌든 차려입고 나온 모습이고요. 이건 홋카이도에서 역시 댐 건설 공사인데 무슨 개까지 안고 있어요. 이렇게 강아지까지. 무슨 양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제설 작업하러 나왔는데 삽 같은 걸 들고 있긴 한데 양복을 입고 있고 좀 종잡을 수가 없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무슨 조종사 해서 공군 무슨 조종사 같은 그런 복장을 또 하고 있네요. 동그라미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건 자기라는 얘기예요. 자기. 이 사진을 갖고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뭐 그 강제동원 피해조사 진상조사위원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 피해자로 희생자로 선정이 되면 죽은 사람들은 돈을 줬는데 이건 산 사람들이 되게 산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사진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 돈을 받거나 이러지는 못했는데 이 사람도 봐요. 얼마나 얼굴이 막 당당해 보이잖아요. 아까 그 용산역 앞에 있는 동상하고 좀 다르죠. 이 실증 연구는 좀 막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작업장에서 한일 특별히 차별받은 게 없었다든가, 임금 차별 없었다든가 이런 연구들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볼 거는 정책동원이라는 거는 주로 탄광하고 그다음에 철강 공장, 그다음에 토건 댐 같은 거 만드는 토건 공사 현장, 여기 주로 탄광, 여기에 정책적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거는 일본 정부가 관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업이 하는데 기업이 노동력이 필요해서 일본의 후생성이 요청을 하면 후생성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고용노동부죠. 그럼 후생성이 조선총독부에 연락을 해요.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럼 조선총독부가 그거 보고서 쭉쭉쭉 할당을 해요. 도별로. 그럼 돈은 군별로 할당을 하고. 그러면 어디 군에 몇 명이 할당이 됐다고 일본 기업에 통지를 해주면 일본 기업에서 와가지고 그럼 그 군에 이제 가는 거예요. 군에서 면으로 보내요. 그럼 면사무소에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데려가는 게 정책 동원입니다. 그게 이 정책 동원이에요. 근데 이게 60만 명. 이거는 물론 통계 70만 명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지금 요 숫자에 원래 일본 자료, 그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60만 명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때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있어요. 자유도항. 170만 명. 3배에 3배. 이 사람들은 뭔가요? 이 사람들은 죽지 못해 강제로 끌려갔다면서요. 그럼 한편에 이 사람들은 강제로 막 끌려가. 근데 이 사람들은 좋다고 자유도항에서 막 3배나 되는 사람들이 가요? 뭐냐면 일본은 원래 조선인을 받아들이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조선인들이 일본에 와서 그 뭐랄까 그러니까 일본인 노무자하고 그 노동시장에서 막 경합을 하면 일본인 노무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조선인이 일본에 오는 거를 안 좋아했는데 역시 전쟁기에 요 39년 이후 일본의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일본 군이 200만 명 정도가 죽어요. 일본 군 병사가. 독일군은 한 700만 명이 죽어요. 독일군은. 훨씬 많이 죽어요. 그리고 일본군이 한 500만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복할 때. 그럼 뭐예요? 700만을 동원을 한 거죠. 700만을 동원을 해서 500만 명까지 이제 그러니까 주로 20대 남자들을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한창 일할 사람들을 데려갔으니까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동원을 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너무나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막 그 자유도항으로 막 가는 겁니다. 약간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서 누가 갔다. 우리 집안에서 먼저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소개를 하면은 정보를 주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책 동원으로 갔어요. 모집 탄광의 모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도망쳐요. 싹 사라져요. 도망쳐가지고 미리 얘기해둔 대로 빠져나가요. 이쪽으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뭔가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고, 물론 탄광은 별로 탄광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자꾸 동원을 한 거예요. 막 가서 면사무소 노무개가 가가지고 막 설득도 합니다. 가서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뭐 팔짱을 끼고 끌고 가고 이런 식의 갑자기 뭐 집에서 자고 있는데 덮쳐가지고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도항이 한 180만 명 되고 이거 39년 45년 사이에 정책 동원이 60만 하면 240만 명이 간 거죠. 대부분이 모집이고 징용이 한 10만 명 정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중에서 130만 명 정도가 돌아와요. 한 2년 정도 일하고 3년 일하고 돌아옵니다. 자유도항에서 110만이 돌아오고 정책에서 한 20만 명이 돌아오고 해방 당시에 자유도항에서 70만 명이 남아 있었고 정책으로 간 사람이 40만 명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 전에 80만 명의 원래 조선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한 10년은 아니고 한 7, 8년 사이에 인구 자연 증가가 한 10만 명 해서 한 200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막 꼬시는 거예요. 월급 얼마 준다. 이러면서 신문 광고를 내가지고 반도인 공원 모집. 이건 조선 내에 있는 평양 이연금속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뽑는 건데 반도인이 뭐냐면 이제 조선인이죠. 한반도니까 조선인 공원을 모집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홋카이도 노무자 모집 요령 해서 이건 토목공사장에 홋카이도에 이제 노무자를 모집한다는 거고 하루에 2월 50전에서 3월까지 3월 50전을 준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한 25일 일하면은 50원에서 한 70원? 근데 국내에서는 교사나 은행원이 한 30원쯤 받아요. 이러니까 괜찮은 거고. 일본 간 거 아니고 철강회사죠. 철강 공장에 뭐 최고 80원까지 주겠다. 역시 조건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농사일이라는 게 어때요? 1년 내내 하루 종일 일하나요? 농사일은 농번기 때 막 세게 일을 하고 또 다른 때는 비가 오면 또 일 못 하잖아요. 비가 오면 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뭐 공장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공장, 탄광 이런 게 당시에 한국인들의 그 노동 패턴, 템포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진 측면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일본제철이라고 하는데 소송을 낸 사람들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한일 간에 징용배상 판결 등이 낸 사람들인데 이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교수. 근데 이 두 사람 빨갛게 한 거는 원래 일본에서도 소송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졌어. 지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국에 소송을 낸 거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소송을 낸다 그러니까 여기 참여를 한 거예요. 다 같이 일본 제철에 같은 공장은 아니고 뭐 여기저기 우리나라 포항 제철이 포항에도 있고 광양에도 있듯이 여기저기 있는 거기서 일을 한 사람들이고 근데 이상하게 제가 지역색을 굳이 드러내고 싶진 않은데 다 이쪽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이쪽 사람들이 어쨌든 이쪽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증언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서 갔다 이런 거를 여기 예를 들면 독립기념관에 독립기념관에서 찾아오니까 나 어떻게 해서 갔어 뭐 이렇게 얘기를 다 했고 재판 기록도 있어요. 일본에 나 이렇게 갔습니다 하는 재판 기록이 실제로 관련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였냐면 이발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평양에서 이발소에서 그 시다발이라 그러나요?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가 손님이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아 일본 제철에서 공원을 모집한대 이러니까 귀가 번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뭐 이발소에서 일해봐야 뭐 따뜻하고 뭐 물 따뜻한 물 나오고 그런 건 좋지만 무슨 발전성이 있겠어요? 돈도 그렇고 일본 제철에서 공원을 모집한다는데 그러니까 귀가 번쩍한 거예요. 기숙자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이러면서 신문 광고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응모를 하는데 응모를 했는데 사실 5대1이에요. 5대1 500명이 모집을 해 응모를 해서 5대1 합격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손님으로 오는 일본인 교장이 있는데 그 교장의 명함 뒤에 누구를 추천한다는 걸 받아가지고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말도 좀 해요. 이러니까 뽑으면 정성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은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가지고 막 쇼를 했다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간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제철에 공원 모집 벽보를 보고서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강제로 끌려갔기 때문에 위자료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강제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철 공장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갔는데 나중에 거기가 징용사업장이 돼요. 일본이 44년인가에 가면 일본이 여기를 징용사업장으로 묶어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고 막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겠죠. 내가 가고 싶어 갔는데 가보니까 징용사업장이 됐다. 근데 난 사실 돌아오고 싶었다. 뭐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강제로 일본에 갖고 어쩌고 뭐 해가지고 1억 원씩 내라 했는데 1억 원씩을 내라 그러면 안 내겠죠. 이 일본 제철이 후신 기업이 안 내죠. 안 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에 한국에 있는 자산을 압류해서 팔겠다 이렇게 막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외교 마찰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일관계 파탄위기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사실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막 과거 청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사는 일본과의 과거사니까 일본과 협의를 해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물론 일본이 응할 리가 없죠. 일본은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보면 단계적으로 참 빌드업을 해요.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가 이 외교 한일 협정 문서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왜 공개를 했느냐? 자, 우리나라 정부, 일본 정부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다 끝났다 이런 입장이었고 우리나라 정부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 정부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다 청구권 문제는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니까 청구권협정 때의 외교 교섭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겠다. 외교 문서를 공개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노무현 정부가 또 그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결국 사고를 치는 거예요. 법원이 사실은 제때 처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으로 그분을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정부는 안 된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상대방과 비밀이랄까 이런 외교 교섭을 한 내용이 공개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교 문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아니요 법원이 외교 문서 공개해라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공개를 했어요. 공개하면서 그냥 공개해놓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민관 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검토를 한 거예요. 검토를 하면서 뭐라 했냐? 전국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논의가 안 됐으니까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노무현 정부가 그럼 해결이 안 됐으면 교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왜 그 무슨 위로금 내놓고 뭐 이런 조치가 있다 보니까 김대중 정부도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요구하지 않았었고 노무현 정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대협이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 부작위 나서지 않는 게 기본권을 침해한 거다. 그래서 이게 위헌이다 하는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가 2011년도에 위헌이다, 위안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런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박근혜 아베 합의가 나오는 겁니다.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말기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노다 총리인가 일본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회담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30분 동안 말싸움을 했대요. 말싸움을 하니까 회담이 결렬이 되고 안 됐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정부가 끝났어요. 2012년도에. 이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에 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베하고 뭐 회담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피하고 이거 먼저 해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당시 오바마 대통령인가 한일 간에 너무 싸우지 마라. 그래서 일본 보고 야 좀 말 좀 해줘라 이래가지고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위안부 문제 합의 나올 때 교섭할 때마다 국장이 이번에 교섭하고 나면 국장이 윤미향을 만나가지고 다 설명해 줬어요. 15차례인가를 만났대요. 그래놓고 좋아요 이래놓고 나오고 나니까 정대협이 할머니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합의는 무효다 이러면서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탄핵돼서 무너졌고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에 이걸 폐기하죠. 또 2012년 18년도에 대법원이 이른바 징용공 위해자료 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 판결이 한번 나왔고 고등법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다시 올라온 거를 2018년도에 또 판결을 한 거예요. 이러고 2020년, 21년에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위안부 위자료 배상 판결 이것도 나옵니다. 이거 원래 상대방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게 국제적인 관례인데 주권 면제라 그래요. 주권 면제라 그래서 이 관례인데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반인도적 인륜 문제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 이런 거 없다 이러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어쨌든 그때 내려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결이 났으면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돈을 안 내놓고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포스코하고 신일본 제철이 합작한 회사에 그러니까 신일본 제철이 갖고 있는 지분이 있는데 어떤 회사에 그 지분을 압류를 해서 판다 이랬던 거죠. 이러면서 상해관계 위기에 빠졌는데 이때 이제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어쨌다 이런 담화문도 발표하고 이거 국무회의 모두 봐라. 말로는 투트랙 외교라고 그래요. 안보와 경제협력, 이게 본래의 외교죠. 되게 안보하고 경제협력 문제를 가지고 외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과는 과거사 외교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계속 시비 붙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여기서 실제로 시비가 붙은 거잖아요. 한일 위안부 합의 우리나라에서 막 무력화. 전임 정부가 한 건데 다 무력화. 이런 식으로. 네. 반일로 폭주했습니다. 반일 폭주를 왜 하게 된 게 이유가 뭐냐? 과거사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하려고? 아닙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폐기해놓고 그럼 다시 교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교섭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여기에 올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2017년에 동북아 신냉전에서 그때 북한의 실험이 이제 완료가 됐어요. 2017년에 중국이 막 그 뭐 1대1론이 모아서 중국이 이제 굴기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견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시아 회기, 아시아로 다시 돌아온다. 이건 오바마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핵에 대해서 그 화염과 분노, 이 트럼프 일기 트럼프가 이제 한 거죠. 근데 2018년도에 이런 신냉전을 깨려고 합니다. 누가? 문재인 정권이 이걸 깨려고 하는데, 북한은 이제 핵을 완성했으니까 유화 전술로 나가요. 그래서 대미, 대화를 하자. 그래서 양발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문재인이 자기가 중재자, 그때는 중재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노무현은 뭐라고 그랬나요? 동북아의 균형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균형을 잡는다. 균형자. 중재자.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을 자기가 중재를 하겠다. 트럼프는 또 뭐 무슨 욕심이 있냐면 영해욕인데, 트럼프가 왜 지금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그거 자기가 강제로 해결을 해가지고 노벨상 받겠다는 건데, 북핵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면은 자기 또 노벨상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해욕 때문에 여기에 대화에 응한 거예요. 근데 가서 거짓말을 한 거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우리나라 그때 문재인 밑에 정의용 안보실장 뭐 이런 인간들이 있었는데, 북한에 가서 김정은 만나고 나서 문재인한테 보고하고 미국에 가는 거예요. 김정은이 대화 의지가 있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만나봐야지. 이렇게 된 거죠. 여기 그림 약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국과 또는 일본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한국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던 게 약화되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2018년도에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뭐 이때 남북정상회담 하고 다음 날에 아마 지방선거였던가? 뭐 그래요. 이때 참패를 한 거죠, 그때. 자, 지금은 선거하면은 막 어디야, 국힘당인가? 참패하잖아요. 뭐 부정선거 때문이든 뭐든 참패하는데, 처음 참패한 게 이거예요. 16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에서 한 석인가 두 석인가를 졌어요. 뭐 123대 122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뭐냐? 나머지 안철수가 그때 한 40석 얻었거든요. 뭐 그 차이가 얼마 안 컸어요. 2016년 선거에서는. 이때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인가? 미북정상회담인가? 바로 다음날 선거를 했습니다. 이거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만났고.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일 관계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이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여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은 선 핵폐기 하면은 후보상, CVID 뭐 완전하고 입증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불가역적, 뒤집을 수 없고 그런 비핵화, 이거를 CVID 요구하는데, 이건 뭐냐? 먼저 북한이 핵폐기를 하면 뭐 경제 원조니 뭐니 다 보상해주겠다 이런 거고,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이에요. 뭐 영변 뭐 핵시설 있잖아요. 그거 하나 없애면 제재 이만큼 또 뭐 하나 풀어주고 뭐 이런 식의, 서로 근본적으로 다르고. 북한이 비핵화에 생각이 있겠어요? 없죠. 지금 북한이 그나마 대접받는 이유가 뭐예요?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일본이 여기 좀 끼어드는 겁니다. 미국에 이거 고수해야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 행동 대 행동 해가지고 그냥 우선 하나 풀어주고, 뭐 하나 여기서 북한이 뭐 하나 쇼 하나 하면 또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보기에는 몹시 못마땅한 거죠. 아주 회방꾼이에요. 회방꾼. 그래서 2018년 12월에 레이더 조사 사건 이런 것도 생기고. 근데 어쨌든 하노이에서 결국 노딜, 하노이에서 아무런 실질 협상이 안 되고 끝났습니다. 파탄 났는데, 파탄 난 걸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도쿄올림픽 할 때, 올림픽 때 정상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자기도 가고 김정은도 초청해달라. 그래서 하겠다고 아베한테 막 요청했어요. 아베한테 잘 지내자 이러면서 2018년 말부터 2020년 19년 20년 때부터
19년에 난리가 났고 2020년 이럴 때부터 잘해보자고 아베한테 막 축하를 던졌습니다. 근데 안 됐죠. 어쨌든. 자, 이재명이 처음 와서 보인 거는 예상 밖의 친일 행보입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를 6월 17일 날 처음 만났는데 이재명이 좀 그런 게 있었죠. 처음에 대통령이 됐는데 축하 전화도 안 오고 제대로 만나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랬죠. 이때 G7 정상회의에 가가지고 이시바 총리하고 아주 만났는데 아마 트럼프는 바로 가버렸던가? 이래서 못 만났을 거예요. 이때. 8월 19일 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고 23일 날 미국 가는 길에 일본에서 이시바하고 또 만났죠. 한일 정상회담을 제대로 된 이건 인사하는 자리였고 정상회담을 처음 열었고 트럼프를 만났는데 트럼프가 좀 잘 지낼 수 없냐? 이렇게 이제 아래 동생들한테 야 둘이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낼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쩌고저쩌고 뭐 답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략 무슨 문제연구소인가 하는 데서 다음날 연설을 하면서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답변이 중요한 사람은 아니죠. 네? 진짜로 그런 줄 알더라 뭐 이런 인간이니까. 이게 17일 날 처음 이제 정상으로 대접을 받는 거죠. 한국 대통령으로 대접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일본의 누굽니까? 그 사람 다카이시 사나의 그 총리하고는 전혀 노선이 좀 다른 사람이죠. 한국에 웬만하면 사과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이 사람은.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위안부 원징용공 뒤집지 않는다. 한일 간에 합의가 있잖아요. 위안부 합의도 있고. 징용공도 요거 안 뒤집는다는 건 뭐예요? 문재인 때 난리가 났는데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대위 변제라 그래서 1억 원을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강대동원 피자 지원 재단 여기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내놓은 거를 뒤집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뒤집지 않는다 그랬어요. 좋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일 날 정상회담을 합니다. 정상회담 중에 또 말을 하기가 그럴듯하게 해요. 가치, 질서, 체제 이념부터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와, 멋있는 말이에요. 네? 가치, 질서, 체제, 이념을 같이 한대.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잘 지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어쨌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웬일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했고. 요게 이제 트럼프 만나서 대통령께서 한미 문제를 좀 중시하고 계시는데 제가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미리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장애 요소들이 많이 제거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두 나라가 좀 잘 지낼 수 없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들러서 이거 다 정리하고 왔다. 뭐 그렇게까지 대답을 했어요. 미리 일본 가봤나 걱정할 만한 문제를 정리했다. 이게 아마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강력한 경제 정책, 심하게 얘기하면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입장을 가져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 자유진영과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의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또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심하게는 대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나 아니면 중국에 대한 거래 공급망에서 우리가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거나 하는 데서는 많이 벗어나 있고, 지금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는 이제 미국의 이런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의 노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도 중국과 우리가 특수하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가깝다 보니까 그냥 거래를 좀 할 뿐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친일 변신은 원래 그 전에 굉장히 반일 막 쏟아냈던 인간인데 트럼프 2.0의 강한 그립 때문이다. 예. 그 문재인 때는 강한 그립을 주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북한 비핵화 한번 해와? 뭐 트럼프가 거기 솔깃해가지고 그랬다가 지금은 굉장히 강한 그립을 쥐고 있습니다. 되게 지금 트럼프가 물론 저기 카코라 그러잖아요. 뒤에 아마 쓴 것 같은데 결국 러시아나 중국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러서죠? 물러서는데 만만한 나라 한국, 일본, 그리고 EU, 특히 한국과 일본 이거 엄청나게 막 압박을 하잖아요. 그 패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GDP 보면 엄청난 돈을 지금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고, 어쨌든 그러면서 압박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정상회담 하기 전에 무슨 자기 그 SNS에 뭐 무슨 글을 막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그 반일적인 이런 자기가 또 표들을 못 취하고 그 미국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자 이재명이 어쨌든 저는 뭐 이거 협일 정책을 쓰고 있다 지금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지속될 거냐? 관건은 트럼프의 그립력 이거의 여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될까 사실 의문은 있어요. 마가 예를 들어서 마가를 하면서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돈 뜯어가지고 제조업이 부활될 문제냐? 미국엔 제조업 일할 사람들이 일할 사람과 관련 그 산업 기반 같은 게 다 전혀 없는데 그게 될 거냐?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아가의 효과, 또 그에 대한 미국 유권자의 지지 여하, 이거에 따라서 트럼프의 그립력이 약화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타코라고 또 있잖아요. 트럼프는 always 치킨 사우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못해요. 사실상 압박을 못하고 물러섭니다. 물러서고 만만한 나라 한국하고 일본만 두개 패는 압박을 하는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미국 우선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미국이 왜 돈을 내느냐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트럼프는 그러면 돈을 안 내고 일을 안 하는 거죠. 돈을 안 내고 일을 안 하는 게 뭐냐?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적어도 2차 대전 이후 한 70년가량 해왔는데 고립주의로 가는 거죠. 옛날의 고립주의로. 그래서 서태평양에서 철수, 후퇴하는 거. 뭐 그런 보고서도 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미국의 방침으로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 그 패권국을 포기할 가능성? 그 태평양에서 서태평양에서 물어나면 패권국을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또 사실 말이 안 되고요. 패권국이 스스로 패권국의 지위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물러선다. 이것도 별로 타당성은 없어 보이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자꾸 내세하다 보면은 결국 미국이 돈을 안 쓰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면 그거는 고립주의로 갈 수밖에. 고립주의의 측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평택기지가 왜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라고 그러잖아요. 또 얼마나 자리가 좋습니까? 옛날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놨다가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미국 코앞에 미사일 기지를 놨다가 난리가 난 건데, 이거는 뭐 미사일 기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바로 중국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택기지에 저는 놀러 몇 번 가봤는데, 가보면 늘 뭘 계속 짓고 있더라고요. 막 공사를 하고 있어. 보면 야, 여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이렇게 계속 공사를 해가지고 나갈 생각이 없구나, 얘네들은. 딱 한 번 나가면 사실 못 들어옵니다. 한 번 나가면 사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사리 돈 많이 든다고 나가거나 이러지는 않고, 돈을 최대한 한국에서 이번에 사실 엄청나게 얼마 뜯어내는지, 이번에 팩트시트라는 게 사실 그게 다 밝혀진 건지도 모르겠는데, 돈을 최대한 많이 더 뜯어내는 쪽으로 하겠죠. 어쨌든 이런 트럼프의 그림적 여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협일 정책이 좌우가 될 거다. 이게 트럼프의 이런 장악력이 약해지면, 놔주면 이제 본연의 또 자세로 돌아가는 거죠. 일본과 불장난을 벌이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조짐이 이제 이번에 이번 G20였나요? G20 남아공인가? 거기서 이제 회의에서 독일 수상이 중국에 대한 정책이 뭐냐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사실 답변인데, 그럼 불가능이 미친놈 아니야? 이랬을 거더라고요. 듣던 대로 미친놈이구나 이랬을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중국 정책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원래 종중 친북, 이 본색, 이게 본색인데, 이게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트럼프의 그림력이 약해지냐 강해지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대국민 홍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대국민 홍보를 계속 관련된 글을 써내고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과거사 문제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이게 그간의 한일 과거사 문제는 날조된 사기극, 날조된 사기극이고, 특히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극이죠. 대성공을 거둔 국제 사기극입니다. 외교에서의 투트랙,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일본에 대해서만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냐? 하려면 다 해야지. 그러니까 선택적인 역사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는 게 얼마나 정리학적이고 의도된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거 과거사 문제를 제기해도 지금까지 일본이 응해줬어요. 응해줬는데, 일본은 어쨌든 지금 다 합의가 있었잖아요. 한일 위안부 합의도 있었고, 또 윤석열 정부 때 징용공 문제는 한국이 해결한다라고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응대를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옛날에 포로를 5,000명 잡아갔다는 둥, 또 6.25 때 쳐내려갔다는 둥, 이런 거 얘기하면 중국이 콧방귀도 안 낄 거 아니에요. 상대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자세를 이제 일본이 취할 거예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어쨌든 민간 차원에서는 관광도 많이 가고 또 일본 사람들도 좀 오고 해가지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이런 거 잘 되고 있으니까 한일 간의 관계에서는 크게 위기될, 그러니까 약간의 뭐 있겠죠.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처음부터 해결되지도 않고 그냥 긴 꼬리를 남기면서, 이 과거사 문제가 긴 꼬리를 남기면서 서서히 소멸해 가지 않을까, 이 과거사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바로 또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이걸로 잠깐만요. 저는
한일 그 시민단체나 민간에서는 조금 더 교류 일원에서 좀 동아시아 국가에서 그 각 국끼리 따로 중국 공산당에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반공 민간 영역에서 반공 시민 연합을 조금 이뤄내고 싶은 꿈이 있어서 일본 쪽이랑 몇 달 전부터 계속 연락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선생님 쓰신 뭐 위안부 문제라던가 이런 책 같은 거 보고 거기서도 워낙 그런 한국에서 쓴 책 읽고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 문제는 이제 더 그렇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반공을 하는 일본에 있는 우익 진영이나 한국에 있는 우익 진영도 과거사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그들이 일본 쪽에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독도 문제를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 영역에서도.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효 지배를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이러한 불씨가 돼서 서로 그런 게 있었다면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꼭 독도 다케시마 문제 얘기 먼저 꺼내거든요. 질문을. 일본 우익분들은.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 분란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네. 그 문제가 조금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좀 심각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도를 잘 누구나 알고 있고 독도는 우리 땅 노래도 부르고 또 일본이 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거 다 의식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일본 사람들은 예전에는 다케시마의 존재 자체도 대부분이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한국이 난리를 쳐가지고 알게 된 측면. 네, 그게 있어요. 한국이 분쟁지를 만들었어요. 분쟁지를 만들어가지고 알게 된 측면이 있는데 글쎄요. 뭐 민간인들은 그럴 수 있는데 일본 정부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 그 얘기를 해서 실제로 외교 협상을 벌이자.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자기네 교과서, 외교부 외교 백서, 또 국방 백서 거기에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해 놓는 게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해놓는 건데 저는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한국하고 뚜렷이 맞절이 생기니까 그 영토 문제가 되면 그 군사 충돌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기 안 할 것 같은데. 민간인들은 뭐 그럴 수 있죠. 민간인들은 자유로우니까. 근데 글쎄요, 나는 이번에 민간인들이 민간에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을까? 얼마 전에 일부러 그랬겠지만 중국이 먼저 나서서 독도는 한국의 땅이다라고 먼저 시진핑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다카이치 산하에 새로 총리 되면서 반중 문제를 세게 얘기하고 이제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일본도 이제 자국민 우선주의로 미국의 기조를 따라가면서 독도 문제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일본은 반중 전선을 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침공의 가능성,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기필코 막아야 된다. 여기에 미국과 근데 미국이 사실은 트럼프 같으면 나 돈 안 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미국과 그 다음에 한국을 끌어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문제, 독도 문제를 일본이 스스로 거론해가지고 그러면 한국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을 중국 쪽으로 밀어내는 거고 시진핑이 얘기 꺼낸 이유가 뭐겠어요? 너네 둘이 원래 싸우잖아. 너네 한국은 일로 와. 나랑 같은 쪽에 여기 선이 이렇게 그어져야 돼. 이런 거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거는 국제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본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안 돼요. 토요일날 이 친구 국제정치학교 들어와서 강의 들어봐요. 예, 또 다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사의 기자가 그 허위 사실을 책에 쓰면서부터 날조된 것을 돈벌이 때문에 함으로 해서 그거를 받아서 정대현 협에서 이슈를 삼아가지고 이것도 돈벌이로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자세한 내막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계속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제1의 이제 그 이슈가 위안부 문제가 돼버린 건데, 이것을 정말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아사히 신문사가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그 옛날에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허위 기사였다라고 그 뭐라고 그러죠? 양심선언 그 대대적으로 기사화시켜서 하면 그거를 우리 쪽에서도 그거를 또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 아사히 신문을 좀 설득을 해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아사히 신문이 그걸 왜 하겠어요? 아사히 신문이 어쨌든 그게 자기들이 허위, 그러니까 오보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사과하고 나서 구독자가 200만 명인가 빠졌대요. 800만에서 600만인가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졌대요. 뭐 그 뒤로 조금 더 회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신문으로서는 한 번 어쨌든 그런 사과하고 기사 취소를 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는데, 그렇다고 아사히가 좌익적인 입장을 버린 건 아니거든요. 좌파 신문이잖아요. 지금도 좌파 신문인데 날조된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고, 그걸 한 번 했으면 됐다 이렇게 여기겠죠. 여기는 거고, 문제는 이제 아사히가 사과를 했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나라 언론은 전혀 보도를 안 해요. 아사히 신문을 한국과 또는 일본의 우익이 공격했다. 공격해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지형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 신문, 좀 보수 신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수 신문이 입장이 정대협하고 사실 정의연하고 기본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연 보고 예를 들면 회계부정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돈 걷어서 제대로 써라고 하는 거지. 위안부 피해 문제를 거론하면서 돈을 걷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설사 그 아사히 신문이 사과를 하더라도 보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그 조선일보는 이런 식이잖아요. 박유하 교수. 박유하 교수도 사실 입장이 좀 애매한 사람인데, 그 뭐 성노예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어쨌든 위안부로서 끌려가서 그 피해를 입었다는 거를 이 사람은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일보는 박유하 교수의 입장조차도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쓴다고요. 박유하 책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다. 법원 판결은. 그냥 교수가 학문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런 좀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지, 사실이 아닌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예를 들면 박유하 교수보다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저는 위안부가 무슨 피해자냐, 그런 식으로 지금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나도 피해자예요. 나도. 모두 여러분들 다 피해자예요. 왜? 크고 작은 뭐 어려움이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다 피해자고, 이게 뭐 특별히 역사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불쌍한 사람이죠.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한, 기구한 운명에 처한 이런 사람이지, 그 누구 탓을 하겠어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를.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거를.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길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이 무슨 역사의 순교자 내지는 피해자 이렇게 이제 보지는 않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역사의 피해자가 아니다. 근데 조선일보 기본적으로 정대표 같습니다. 그 피해자의 그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거냐, 아직까지도 이 소리 하고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조선일보 그 핵심 라인, 과거 핵심 라인이 그
강천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까 그 위안부 학살 영상 퍼뜨렸던 정진성이라고 하는 서울대 사회학과 여자 교수의 남편이거든요. 한 통속이에요. 다. 그래서 저는 국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은 철옹성이에요. 전혀 안 바뀝니다. 뭐 경향 한겨레랑 이 조중동이랑 똑같습니다. 위안부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에서 국내에서 달라질 거는 없고 어쨌든 기회가 지금 뭐 그 위안부 동상 철폐 운동 이런 거 하는 김병호 씨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활동하면 특히 이제 학교 교정에 세워진 게 있잖아요. 뭐 서초고등학교랑 무학여고인가 거기 세워진 거를 이제 철폐하라라고 시위를 하니까 시위를 한번 했고 또 집회를 예고하니까 뭐 경찰이 출동하고 집회 금지 통보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마찰이 생기니까 뭐 위안부 동상이라는 게 합당한 거냐, 뭐 아니, 그렇지 않다 이런 선전 활동을 좀 해야죠, 그거는. 그 좌파들의 반응은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유우파 중에서도 아직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우파만이라도 다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러니까 일본 지금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됐으니 다카이치 총리를 어떻게 좀 설득을 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를 하게 하고 아사히 신문은 그 좌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진정성 없는 사과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지금 아직도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물론 그쪽에서는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를 자꾸만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우리 쪽에서 일으켜서 우리 잠자고 있는 자유우파들만이라도 다 깨어나게 하면 조금 더 해결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국내에서 어쨌든 정의연이나 또는 동상철폐운동이나 또 정의연 비판이나 아니면 조중동에 대한 비판 운동이나 뭐 이런 거를 직접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그것도 해야죠. 일본에서는 더 이상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다른 분 내가 일본의 동향을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부러 마찰을 일으킬 소지는 정치인들 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자기 지역에 있는 지역구 국민들한테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걸 그걸 부각시키는 거지 그걸 갖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아웃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일본의 현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은 지금 대만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수상이 그랬잖아. 대만 가서 싸운다고. 그럼 한국도 가서 싸워야지. 이렇게 우리들도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일본하고 독도 문제 이런 거 전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 관심도 기울이지 말아요. 우리는 전쟁하면 대만 가서 싸워야 돼. 일본같이. 일본은 내수 시장이 90% 받쳐주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근데 한국은 수출이 99%잖아. 수출 못하면 다 굶어주는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파의 관심이. 그러니까 독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반중 관련해서 그래서 대만 문제로 사실 대만이랑 일본이랑 그 청년 시민단체들이랑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독도 문제를 제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일본이 먼저 그 문제를 꺼내요. 일본 우익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도 국민 정서라는 게 있듯이 일본에서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일본 우익들은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우익들이 반중 노선을 같이 가려고 하잖아요. 제1도련선, 태평양 제1도련선 안에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싸우자라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먼저 독도 문제, 한국이랑 같이 하려면 독도 문제 해결해야 돼 라는 주제를 계속 꺼내고 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일본은 어쨌든 뭐 그런 사람이 민간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일본 글쎄요. 그게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 정도로 하세요. 저는. 예? 또? 질문 아니에요? 예. 그 그 다카이치 총리도 독도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네. 뭐라고 했어요? 일본 땅. 고유의 영토로. 예. 늘 하는 얘기야. 그거 가지 마. 11월에.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외교 백서에 써내는 거, 그거를 말로 한 거, 물론 수상이 한 거는 또 다르죠.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뭐 한국에 뭐 교섭을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섭이 안 된다는 거는 일본도 잘 알고 있어요. 그거. 근데 현명한 대답은 뭐가 있을까요? 일본 청년들이 뭐가? 저희한테 독도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답해야 현명한 대답이 될까요? 실제로 그런 질문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영토라는 거는 어느 한쪽이 차지했다가 넘어갔다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줄 수 없다. 그거 줄 수 있어요? 주면은 그냥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독도를 내준 정권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데 좌익 정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우파가 일본과 협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독도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걸 내줄 필요가 뭐 있어? 또 일본이 그렇게 독도에 사활적인 무슨 이해를 걸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 이 문제를 잊지 않고 있다. 그거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 그 납북자 문제 거론하잖아요. 이번에 그 트럼프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그 문제를 얘기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힘이 실린 거예요. 굉장히 힘이 실려서 얘기하는 거랑 그냥 말을 해두는 거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겨줄 수 없다. 독도 거론하지 마라. 독도 문제를 또 거론해? 그러면 너랑은 협의 못한다. 독도 문제를 자꾸 문제 삼니까 이런 거죠. 투 트랙, 뭐 여러 트랙이 있는데 요 트랙을 문제 삼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다른 트랙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협력을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논의하는 순간 우리는 협력 못한다. 그건 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독도 문제는 생각의 문제랑 같은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도를 우리가 실효를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이 깜짝거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보다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 중공이 깜짝거린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 일본이 독도를 문제시하면 그러면 중국이 생각보를 문제시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일본이. 근데 일본 입장에서 독도보다 생각보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너네가 독도를 인정하면 너네가 생각보를 인정하는 것도 우리가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은 그게 제일 일본도 유익이고 우리도 유익이에요. 중국만 찍어지고. 김대중이가 거기 독도 바다를 한일 공동 구역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를 김대중이가 허락을 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독도는 원래 일본이 주장할 건덕지가 있어요. 국제법적으로 누구의 영유도 아닌 애매한 상태인 거를 한국 정부가 인지를 못하고 있던 거를 먼저 이런 빈섬이 한국이 모르고 있네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뭐 해서 그 시마네현 소송으로 해가지고 이미 자기네 국가로 귀속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뭐 그때 거기를 뭐 공동수역으로 공동 수역을 했기 때문에 뭐 일본이 계속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지금 독도 문제는 뭐 굳이 아니 일본이 계속 그거 갖고 시비를 걸면서 실제로 외교 교섭을 하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나 징용군 문제 나왔을 때는 징용군 문제하고 달리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계속 해결을 요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외교 교섭을 했잖아요. 그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 일본이 요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응할 이유가 없잖아. 그 문제를 가지고. 안 응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갖고 있어도 사실은 크게 이득되는 것도 없고 그냥 자존심이지. 예? 그것도 뺏긴다고 해서 또 크게 손해볼 것도 없는데 뺏길 수는 없는 문제죠. 지금 사회 구조물 문제도 지금 새롭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사회 구조물 설치하잖아요. 중국?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원래 저 무를 숭상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군국, 그러니까 군대로서 나라를 유지하고 사실은 이런 국방을 오랫동안 해온 전통이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우리나라는 안보를 국가 안보를 지금 70년 넘게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한테 미국이 해주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점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당장 시험대가 생기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뭐예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근데 일본이 참전해. 대만을 지원해.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 우파들 중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있겠어? 가서 싸워야지. 네? 별로 없을걸요? 가서 싸워요. 쌀 쏘면 되지. 쌀 쏘면 되지. 그걸 가서 싸워. 나는 한국의 대다수 뭐 보수적인 입장 뭐 이런 사람들 이재명 싫어하는 인간들도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왜?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지. 우리가 거기 왜 끼어드냐고. 이런 입장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그 자기 힘으로 국방을 한다든가 군국 이런 데 대한 뭐 의식 개선이라 그럴까? 각성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전통이 없어요. 우리는 나라를 내 손으로 피를 흘려서 나라를 지킨다 이런 게 6.25 때 잠시 있었잖아요. 6.25 때 벌써 다 잊혀졌어요. 그런 상태. 그 참전하느냐 마느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조문만 제대로만 이해를 한다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했거든요. 남북한 반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참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우리 동맹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참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한테, 정서적으로 수용하는 한국 사람은 좌파는 당연히 안 그럴 거고 우파 보수 예를 들어서 2번 찍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조문을 다 자유우파는 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아는 거하고 그거를 자기 감성적으로 느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모르고 근데 있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미 감성적으로 너무나 우리 뭐 딸이 뭐 누이 동생이 일본 놈들한테 강제로 끌려가고 막 강간을 당하고 막 이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이런 경험이라 그럴까? 이런 감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제가 역사 사료를 들이대면서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감성으로 한번 이렇게 딱 되면. 그래서 사실 우파는 지금 사실교육, 사실이 뭐냐, 냉정하게 또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이론이 뭐냐, 현실이 뭐냐, 뭐 논리가 뭐냐 이런 데 대한 인식도 필요한데 뭔가 그런 좌파들이 지금 사람들을 사로잡은 그런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메시지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전파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결속하고 그런 것들도 대단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3 사건, 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러면 그 영화들 보면 이전에 뭐 어린 소녀가 뭐 아버지가 이미 죽었어 이렇게 뭐 경찰이나 국군에 의해서 죽었는데 엄마랑 소녀가 같이 피난을 가다가 엄마마저 이렇게 죽어요. 그래갖고 그 소녀가 혼자 남겨지고 뭐 어떻게 죽을 고생을 하고 뭐 이런 뭐 제가 전체 스토리는 모르겠는데 그런 장면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그런 감성적인 걸로 이 국가 폭력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막 자행이 됐다. 뭐 이런 게 막 그냥 전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렇게 해서 사로잡힌, 그러니까 대단히 보면 감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K-팝도 잘하고 뭐 드라마도 잘 만들고 뭐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감성에 사로잡힌 사람들, 예? 윤치호 선생이 그랬잖아요.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되돌린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거를 어쨌든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감성적인 호소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 저희도 역사관을 바꾸는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의견인데 저도 뭔가 이렇게 그 좌에서 이제 우로 바뀐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 예전에 그 위안부 나오시는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 보고서 이제 막 한 분 남았다 뭐 이런 기사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요,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막 그런 기사 보면서 아 이런 것들 좀 제대로 알려야겠다라고 해놓고서 안 알렸지만 마음속에는 약간 또 그런 마음이 막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지금도 여전히 만연하지만 아직도 그 한의 민족이라는 그 민족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항상 한이 있고 그 노래나 여러 가지 이제 문화 매체에서도 한이 있는 게 그 한이 뭐길래 항상 그 슬픈 그 한이 있어요. 그냥 뭔가 억울하고 뭔가 다 뭐 죄송합니다 막 억까하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그러니까 이런 한이 항상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한을 이게 지금 이렇게 10% 이상과 90% 감성이라 했는데 제가 공부한 보수주의적 가치관 안에서의 감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희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가셨지만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한미 상호관계 조약이 뭐냐고 백날 얘기해도 그거에 대한 의미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 한미 상호조약이 너무나도 귀해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또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이게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렇게 온 게 이게 그냥 막연히 주어진 게 아니고 우연이 아니다. 내가 나가서 싸워야겠다. 이런 감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키는 것도 가리키는 건데 계속 이거 들으면서도 뭐가 왜 이렇게 한이 있지? 약간 계속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이거를 좀 어떻게 친구들한테도 알리고 왜냐면 이 위안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을 때 항상 어떤 식이었냐면 전 사실 자유리더 아카데미 1기를 들으면서 완전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때 다시 또 완전히 생각이 바뀌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한 게 잘한 거냐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역사적 사실을 보고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자는 거다. 너 그럴 거면 북한에 가라고 말을 못했죠. 제 친구니까. 그랬는데 우리 함께 너가 너무 좋아서 그렇다. 너가 좌든 내가 봤을 땐 넌 좌인데 난 너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지금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일본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좀 제발 그런 생각 좀 너무 그렇게 막 안 했으면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뭔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막 그냥 그 한에 묻히거든요. 그냥 다 같이. 네, 사실 술집에서 얘기하면 진짜 술은 안 하지만 다 같이 이 얘기 꺼내서 다 같이 공유하면 다 한에 잡힐 거예요. 네, 다 한이 있어요. 전부 다 피해자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하지? 마지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감사합니다. 사실 뭐랄까 제가 양화진 거기 이제 요즘 가본 지는 좀 됐는데 양화진에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 그 닥터 홀이라고 이제 평양에서 의사 생활을 한 그 선교사 그 일가족 이야기가 너무나 그 감동 있게 봤는데 양화진에 이제 그 묻혀 있다 하는 거를 보고 이제 가서 봤어요. 그거 이제 몇 살이더라? 3살인가? 그때 죽은 딸이 있어요. 딸이 있고 그 오빠는 나중에 엄마를 이어서 여기서 이제 의사로 봉사를 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사실 양화진에 가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 힘만은 아니고 또 한의 민족, 피해를 입은 민족 그게 아니라 우리도 엄청나게 남의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헌신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하는 거를 감성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부산에 유엔 공원 묘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가다 보면 19살이에요. 뉴질랜드 병사인데 19살. 2달 만에 죽었어요. 한국에 온 지 2달 만에. 얼마나 그 부모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그리고 19살이면은 그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 청춘의 갈등도 있지만 청춘의 꿈도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술도 먹고 어울리고 실현당해가지고 막 괴롭고 뭐 이런 또 뭐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쁘고 인생의 그런 고뇌와 또 뭐 희로애락과 성취의 기쁨과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야 사실은 하나의 삶을 사는 건데 그냥 19살이 어떤 경우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2달 만에 죽었죠. 그러면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도 이런 희생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낙동 강사 막았구나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너무나 지금 소홀하게 해왔던 거 아닌가. 좌파 옛날에 사실 답사 얘들은 요새 답사 안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답사 뭐 이런 거 많이 다녔거든요. 많이 다니면서 엄청 전파를 했어요. 심지어는 뭐 중국의 위안소 유적 이런 것도 막 찾아다녔어요. 이 인간들이 뭐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쨌든 감성에 호소하는 냉정하게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야 되지만 그걸 잘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인 멘탈리티가 뭐 우리는 피해자고 한이 맺혀 있고 누군가한테 복수를 해야 되고 반드시 뭐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심리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라는 이 한국인 한민족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 그러면은 너무나 그냥 그래서 뭐 어쨌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또는 물론 돈이 많이 들죠. 미국의 그 워싱턴 거기까지 가서 한국전 참전 묘비를 보려면은 돈이 많이 드는데 거기 가서 보면 또 느끼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그런 답사 교육 많이 이제 슬슬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개발돼야 되지 않나. 뭐 찾으면 많지 않겠어요? 그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런 현장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으면은 이게 이미 그 현대중공업은 답사하려면은 답사 코스도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만 뭐 차를 마이크로버스 같은 거 타고 돈다든가 뭐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는데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초창기에는 막 떨어져 죽는 거야. 이게 건물 외벽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똑같아. 건물 외벽에서 매달려서 이러다가 오 해가지고 떨어져 죽는 거예요. 떨어져 죽거나 크게 불구자가 되거나.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은 사람들한테 남이 누군가가 봉사를 했고 희생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이 토대가 돼서 오늘의 내가 있다 하는 이런 스토리는 사실 훨씬 더 좌파보다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좀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